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참 순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도 큰 고생 없이 자랐고 좋은 남편 만나 시집도 잘 간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흔한 시집살이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늘 자상하게 저를 잘 대해주었죠. 남편 그늘에서 월급 받아 살림해가면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늘막이 어떻게 저를 고통에 빠지게 했는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자들끼리 만나면 참 속 썩는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시댁에서 당한 얘기, 자식이 속 썩이는 얘기, 남편이랑 싸운 얘기, 돈 걱정부터 건강 걱정까지 안 나누는 걱정들이 없죠. 그런데 저는 친구들 얘기에 공감을 잘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입을 모아 저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휴, 정말 남편이고 시댁이고 징글징글 하다니까. 어머, 얘는 또 고개 끄덕이면서 듣고만 있네. 너는 남편 얘기할 거 없어? 너는 맨날 듣기만 하니까 재미없다, 야. 어? 어, 우리 남편도 니네 남편처럼 속상하게 할 때 있지. 다 비슷한 것 같아. 어머, 얘 좀 봐. 너는 네 남편 흠잡을 데 없구나? 볼 흉도 없으니까 이렇게 어색한 말만 나오지. 그러고 보면 너는 참 타고나길 좋은 팔자야. 원래 결혼하면 꼭 한 번씩 속을 썩이는 일이 있다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무탈하게 잘 사니? 남편 복도 있지, 자식 복도 있지. 그만하면 남편 벌이도 넉넉한 편이고. 맞아. 못생긴 년은 이쁜 년 못 따라가고 팔자 좋은 년은 시집 잘 간 년 못 따라간다더니. 나는 꼭 그게 예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더라니까. 가끔 좀 얄미워. 맞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정말 흘러가는 대로 살았을 뿐인데요. 인생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흘러갔다고나 할까요? 남편과는 중매로 만나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결혼을 했지만 운이 좋았던 것인지 참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수더분한 성격이었고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니 애들도 어찌나 기질이 순하고 착한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지만 애들이 그 흔한 사춘기도 안 거치고 공부도 곧잘 해서 딸아이는 저 멀리 외국에 취직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 제법 제 앞가림을 잘하고 있었죠. 아들은 어느 정도 홍기가 찬 나이가 되자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엔 참 싹싹했어요. 애교도 많고 부침성도 좋고요. 시어머니 입장과 며느리 입장은 다르니 그 애는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제 딴에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 엄마가요. 제일 잘하신 일이 딸을 낳은 거래요. 이렇게 나이 들고 보니까 딸이랑 친구처럼 오붓하게 쇼핑도 하고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고 이런 게 인생의 큰 재미라고 하셔요. 어머님은 아가씨가 미국에 계시니까 이런 재미 많이 못 느끼셨죠? 제가 앞으로 딸처럼 어머니 모시고 좋은 곳 많이 다닐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굴던 며느리가 결혼식을 기점으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준다고 하긴 했는데 며느리는 영 그게 성에 차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제 입으로 제 칭찬을 하는 것 같아 말하긴 그렇지만 또 들으셔야 판단을 할 테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면 애초에 결혼을 시킬 때부터 저는 저희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다 아들 부부에게 줬습니다. 자식 결혼식은 어찌 보면 부모 행사나 다름없다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흔하진 않잖아요. 아무튼 개혼이고 남편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축의금만 해도 몇천만 원이었지만 그래도 새 출발하는데 보태 쓰라고 흔쾌히 건네주었죠. 그런데 요즘 애들은 참 왜 그럴까요? 고맙다는 말을 죽어도 못하는 병이라도 걸렸는지 글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어머님 아버님이 주시니까 받긴 하는데요. 저는 금전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두 분께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10대, 철없는 20대 초반의 그런 나이도 아니고 스스로 결혼하고 경제생활 하겠다는 주인데 처음부터 도움 이렇게 많이 주셔서 되려 송구하네요. 아무튼 주시긴 주신 거니까 잘 쓸게요.
남편 눈썹이 팔자로 찌그러지며 뭐라 한 소리 하려는 듯 했지만 제가 뒤에서 팔뚝을 꾹 잡으니 꾹 참고 아무 말도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며느리는 당돌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지만요. 제가 나서서 만류하는 바람에 유야무야 넘어갈 때가 참 많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며느리는 좀 저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도 주부로 몇십 년을 살다가 보니까 제 취미가 빤하지 않겠어요. 저는 수혜도 참 잘했고 집안 인테리어도 꾸미는데 취미가 많았어요. 그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것은 예쁜 그릇이나 접시가 있으면 몇 개 모으는 것이었어요. 보고만 있어도 흡족해지는 것이 소소한 취미로 삼기 참 좋았거든요. 제가 워낙 그릇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탓에 남편이 주방 한쪽에 그릇장을 커다랗게 하나 짜줄 정도였으니까요. 거기에는 제 나름 자부심 있는 그릇들을 잘 보이게 진열을 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쓰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명품 그릇도 세트로 몇 개씩 있었고요. 유기 그릇부터 커피잔까지 제 친구들도 집에 오면 탐내하는 식기들이 참 많았죠. 한날은 남편 생일이라고 며느리와 아들이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오고 처음으로 상을 차리는 날인데 제가 제일 아끼던 8인 세트 그릇을 꺼냈습니다. 그게 사실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샀는데 150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 접시며 밥그릇이며 국그릇에 금태가 둘러져 있어서 설거지할 때 빡빡 문질러 닦지도 못하고 애기 다루듯이 살살 어루만져줘야 하는 그런 그릇이었는데 하필 며느리가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그 그릇을 와장창 깨버린 거 아니겠어요? 엄마야, 어머 이걸 어쩜 좋아?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 그릇 많이 아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어머,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렸네. 넌 괜찮니? 어디 안 다쳤어? 괜찮아요. 죄송해요. 그렇게 며느리는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갔고 저도 속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외국의 유명한 접시 회사에서 뭘 기념한다고 나온 거라서 똑같은 세트가 10벌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이제 어디서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건데 식구도 적고 아끼느라 세트로 맞춰서 꺼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나름 게시를 하자마자 깨져버리다니 심란한 마음이 들었죠. 근데 참나 다시 이야기하려고 해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글쎄 그날 밤 우리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아들을 붙잡고 그렇게 서럽게 울었더랍니다. 아들이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따 며느리한테 한번 전화해 주시면 안 돼? 응? 갑자기 무슨 전화? 그게 사실은 어제 밤새 많이 울더라고. 자기 딴에는 처음 시집와서 부엌에 들어갔더니 설거지가 산더미인데다가 엄마가 설거지할 때 조심하라고 그렇게 눈치를 줬다며? 비싼 그릇이라고 금태 벗겨주면 안 된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자기 딴에는 엄청 긴장해서 설거지하다 보려니까 평소보다 손이 말을 안 들어서 그릇을 깨뜨려버린 거래. 근데 엄마가 부엌에 들어오자마자 걔보다는 그릇을 먼저 살폈다면서? 그게 서러웠나 봐. 나 원참. 이야기가 와전이 돼도 이렇게 와전이 될 수가 있나요? 네, 맞아요. 8인 세트 시키니까 설거지해야 할 그릇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제가 그릇을 살살 닦으라고 한 것도 맞긴 맞는데 뭐 잔소리로 늘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수세미를 쓰면 안 된다고 하며 설명을 한번 해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설거지도 며느리가 먼저 한다고 나섰던 것인데 마치 제가 고된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일부러 설거지 더미를 쌓아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고약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은 아들 부탁도 있고 해서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제 많이 놀랐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내가 설거지 시켜서 속상했어?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어딨다고. 다만 나는 네가 설거지하겠다고 나서길래 시킨 것뿐이고 그릇을 살살 닦으라고 한 거는 처음 우리 집에 와서 거들게 된 일이니까 내가 하는 방법 알려준 것뿐이야.
잔소리하거나 그러려던 게 아니야. 괜히 오해하는 것 같아서 설명한다면 그런 거야. 아니, 아무튼 크게 놀랐다니 미안하게 됐구나.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졸지에 며느리 쥐잡듯 잡는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가 되었지만 별말 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기사가 자꾸 길을 뺑뺑 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화가 난 남편이 급기야 차를 세우라고 했고 도로 한복판에서 왜 길을 돌아가냐, 바가지를 씌우려는 거냐 하며 택시기사와 싸움이 났는데 그만 둘 다 언성이 높아져서 큰 싸움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거친 욕설을 주고받고 삿대질까지 하다가 남편이 그만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급히 병원에 실려가서 심폐소생을 받았지만 남편은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딱 20년만 같이 오순도순 살고 한날 한시에 두 손 꼭 잡고 나란히 누워 죽자고 늘 얘기하던 양반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짜준 그릇장만 봐도 눈물이 나왔고 남편과 자주 가던 동네 카페도 운동센터도 혼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영 기운을 못 차리고 밤마다 남편 사진이며 옷가지를 끌어안고 엉엉 울자 외국에 사는 딸아이가 제안을 해왔습니다. 엄마, 전 그러면 다 정리하고 나랑 미국으로 갈까? 요즘엔 거기도 한국이나 다름없어. 한인타운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한국 마트에 가잖아? 여기서 장 보는 거랑 똑같이 살 수 있어. 고추장이며 쌀이며. 심지어 한국 캔커피도 종류별로 늘어놓고 판다니까. 게다가 자식들 따라서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요새 많아. 교회 같은 데 가면 친구 사귀기도 쉽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 그래도 아빠 생각이 좀 덜 나지 않겠어? 이 집이나 동네나 아빠랑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딜 가나 아빠 생각이 날 수밖에 없지. 저도 평생은 아니어도 길어도 한 1, 2년은 딸을 따라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며느리가 자기도 저를 따라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어도 되면 집에 잘 오지도 않은 애가 저 멀리 이국 땅에 저를 모시고 가서 살고 싶다뇨. 알고 보니 속셈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애들 교육에 워낙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나 영어는 미국에 가서 배워야 더 빨리 는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가씨한테 애들만이라도 아가씨네 집으로 보내면 안 되냐고 물었을 때 단칼에 거절해버리시니까 어찌나 섭섭하던져. 이참에 잘 됐어요. 제가 애들 데리고 갈게요. 어머님도 제가 모시고요. 어때요, 아가씨? 이건 괜찮죠? 그러니까 며느리는 손주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싶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 것 같더라고요. 내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애들만 보내겠다고 했던 것도 저와 아들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아니, 시집도 안 간 우리 딸에게 자기네 애들 수발들라는 것도 아니고 애들만이라도 보내고 싶어서 넌지시 전화를 넣었다니 그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틈틈이 기회를 노리다가 내가 미국에 갈 것 같으니까 이참에 따라가겠다고 나선 것이었어요. 언니 괜찮겠어요? 거기 애들 교육 때문에 왔다가 적응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제법 많아요.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요. 무엇보다 가족이 몇 년간 떨어져 지내는 건데 오빠는 괜찮아? 나는 오빠만 괜찮다면 사실 나야 고맙지. 사실 내가 일이 바빠서 엄마 모시고 가서 덩그러니 혼자 지내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됐거든. 근데 언니랑 애들까지 다 같이 가면 엄마도 적응하시기 훨씬 좋고 적적하시진 않을 테니까. 오빠만 괜찮다면 내가 다 알아보고 준비할게. 이번에는 딸아이도 찬성을 하고 나서서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미국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말처럼 정말 미국 안에는 작은 한국이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인타운의 길거리에는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바글바글했고 영어보다도 한국말이 더 귀에 잘 들려왔어요. 식당에 가도 마트에 가도
주인이 한국 사람인 곳에만 찾아다닐 수 있어서 굳이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 한국 식당에 가잖아요. 순두부며 삼겹살이며 제법 한국에서 먹는 맛과 똑같은 맛이 나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값이 좀 비싸긴 했지만서도요. 그렇게 낯선 나라에 정착을 하긴 했는데 글쎄 며느리 애가 좀 적응이 된다 싶더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여기저기 쇼핑에 동네 아줌마들 사귀고 구경 다니느라 바쁘고 저에게 온갖 집안일을 파출부처럼 부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이따가 여기 동네에서 친해진 엄마들이랑 어딜 좀 가기로 했거든요. 제가 아직도 동네 지리 많이 못 익혀서 알려준다고. 어머님이 애들 픽업 좀 해주시고요. 간식도 좀 챙겨주세요. 아, 청소를 못했는데 청소기만 좀 돌려주실래요? 여기는 다들 집안에서도 신발 신고 다녀서 그런가 유독 집안에 먼지가 많은 것 같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또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렇게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가는 거죠. 어느새 저는 청소, 빨래, 음식은 물론이요. 아이들까지 혼자 다 돌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살판이 났죠. 이제 제법 혀 꼬부라진 소리도 잘 내고요. 어디서 데려왔는지 동남아 애를 고용해서 하인처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살림만 하는 것도 이제 제법 벅찬데 며느리는 은근슬쩍 다른 집 일까지 저에게 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제임스네랑 마사지 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글쎄 예약 시간이 워낙 없어서 애들 하원 시간으로 잡아버린 거 있죠? 죄송해요. 저희 애들 데려올 때 제임스도 같이 데려와 잠깐 봐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집 애들까지 몽땅 데려와 보게 하질 않나. 어머니, 오늘 수진에서 파티가 있는데 그 집 사람들이 어머니 김치를 그렇게 좋아해요. 마치 한국에서 엄마가 차려준 맛이 나서 눈물 날 것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머님이 이따가 가서 파티 음식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남의 집 음식까지 도맡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큰 사단이 났습니다. 그날도 며느리의 부탁으로 옆집에 가서 청소를 좀 해주고 나오는 참이었는데 갑자기 낮 시간에 들린 딸아이와 마주친 겁니다. 엄마, 왜 그 집에서 나와? 이따문 다 뭐고? 저기서 뭐 했어? 어? 아, 그냥 우리 집 애들 데려오면서 저 집 애들도 내가 같이 데려왔는데 집에 데려다 놓으면서 보니까 집이 어찌나 더러운지 내 성미에 그냥 못 보겠어서 좀 치워줬어. 뭐? 그니까 지금 저 집 애들 뒤치다꺼리에 저 집 청소까지 엄마가 했단 말이야?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해? 언니가 시켰어? 제가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하자 딸아이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오길 기다렸다가 마구 따지더라고요.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 마침 이상한 소문 듣고 와서 봤더니 그게 사실이네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짜고짜 내가 너무하다니. 그리고 소문은 무슨 소문이요? 언니가 엄마를 아주 종처럼 부려먹는다고. 여기 한인타운 내에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게다가 이제 남의 집 일까지 시킨다고. 다들 엄마 안쓰럽다고 한마디씩 보태길래 내가 설마 하고 와봤더니 참 기가 막혀서 이러려고 엄마 따라서 애들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미리 다 속셈이 있었죠? 어머 아가씨, 섭섭하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나름 여기 멀리까지 와서 어머님 모시고 사느라 얼마나 힘든데요. 요즘 세상에 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나한테 이래요. 아 그리고 네 맞아요. 제가 어머님한테 집안 살림 도움 좀 받는 건 맞지만 그거 다 어머님이 나서서 하신 거지 제가 뭘 시키긴 시켰다고 그러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 식으로 눈구렁이처럼 굴면서 착한 우리 엄마 잘도 부려먹었네요. 내가 알게 된 이상 나는 더 이상 이 꼴 못 봐요.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요. 오빠한테도 내가 알릴 테니까. 그렇게 딸아이와 며느리는 크게 싸움을 벌였고 저와 며느리 손주는 딸아이에게 쫓기듯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에게 소식을 들은 아들은 불같이 화를 냈죠.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들은 얘기가 다 사실이야? 아니에요. 직접 보지도 못했으면서. 아가씨가 좀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절대 어머님한테 그 정도까지 일 시킨 적 없어요. 그쵸 어머님?
저에게 대놓고 묻는데 이혼하겠다고 길길이 뛰는 아들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진짜 큰 사단이 날 것 같아 대충 얼버무렸죠. 그래, 내가 심심하고 또 거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품앗이도 하고 그런 거야.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우리도 이렇게 무사히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그만 이야기하자꾸나. 앞으로 같이 살 날이 얼만데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되겠니? 미국에 가기 전 남편과 살던 집까지 다 처분하고 갔던 터라 저는 당장 지낼 곳이 없었고 미국에서 원래 며느리와 같이 지내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아들 부부와 합가를 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근데 그게 영 못마땅한 눈치더군요. 오래 있지 않았어도 그새 미국 시간에 적응이 된 것인지 밤에 유독 잠이 안 와 거실로 나갔다가 아들에게 은근히 조르는 며느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시골에 집이라도 한 채 알아봐서 거기 살게 해드리면 안 돼? 요새는 시골에 빈집도 많아서 그냥 공짜로 살게 해주는 데도 많다던데. 어머님도 아파트에 사시는 거 답답하지 않겠어? 그리고 당신은 모르지만 어머니 모시는 거 쉽지 않다. 나 미국에서 정말 힘들었어. 근데 아가씨한테 결국엔 그런 소리나 듣고 나도 힘들고 보람도 없고 또 괜한 소리 들을까봐 이제 어머니 모시기 싫어. 무슨 소리야. 당연히 어머니는 내가 모셔야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잠이나 자. 치. 단호한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더 갖다 붙이지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가 새삼 고약하다는 생각도 들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를 내보내려거든 어디 근처에 아파트라도 한 채 마련하던가 그 돈마저 아까워서 어디 남의 빈 시골집에 들어가서 살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알랑방구에 콧방귀도 안 끼는 아들이 새삼 참 든든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우리 아들만 의지하고 살면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살게 된 이후로 매사 퉁명스럽게 굴던 며느리가 그날은 무슨 신이 나는 일이 있는지 잔뜩 들떠서 제 팔뚝을 붙잡아 끌고 거실에 앉히는 겁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좀 보세요. 제 눈앞에 잔뜩 꺼내놓은 그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구해온 것인지 웬 요양원에 대한 소개가 담긴 팜플렛을 막 10개가 넘게 가져와서 저에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머님, 여기는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대요. 워낙 한적한 곳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바깥 활동도 많이 하는 편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그 공 가지고 하는 놀이 있잖아요. 게이트볼. 그것도 야외에서 하고 텃밭 가꾸기 같은 것도 하고요. 왜 어머님, 아버님이랑 그런 거 하는 거 참 좋아하셨잖아요. 어머님, 여기는 음식이 참 맛있대요. 몇 끼니마다 내려가서 뷔페처럼 떠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가서 시식도 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몇 끼니마다 골라서 먹으면 되니까 질리지도 않겠어요. 혼자 끼니 챙겨 먹기가 그렇게 귀찮잖아요. 여자들은 남이 해주는 밥이 최고고요. 거기다가 어머님 미국 음식도 워낙 좋아하셨는데 양식 메뉴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어머님 또래여서 너무 재미날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활동적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은근히 아버님 스타일이나 할아버지도 많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거기서 아버님 닮은 분이랑 또 한 번 사랑에 빠지실지? 어머, 제가 너무 주책이었어요? 참, 어디 요양원 홍보 대사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여긴 뭐가 좋고 저긴 뭐가 좋고 어찌나 설명을 잘하던지 저조차도 내일 당장 가보고 싶게 귀가 솔깃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요양원들이 대체로 서울이랑 엄청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더라고요. 혹시나 가까우면 지들이 주말에 자주 찾아와야 될까봐 그런 속셈이었겠죠. 그리고 가격대도요. 저도 친구들이며 언니들에게 워낙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그중에도 좀 저렴하고 그런 데만 골라서 알아왔더라고요. 뭐 어디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설보다도 못한 그런 곳들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더러 요양원을 가라는 거냐? 아범도 같이 알아본 게냐? 아유, 아니요.
아범한테는 어머님이 차차 얘기해 주시면 더 좋죠. 제가 이렇게 고생해서 알아봤어도 아범은 괜히 난리칠걸요? 그냥 어머님이 이런 것에 관심 있으신가 먼저 의사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어머님이 마음에 드시는 대로 일단 고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대략 비용이랑 다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범한테 꼭 가고 싶다. 이렇게 저희 둘을 조르는 거죠. 요새 요양원이 좀 비싼가요? 저도 큰맘 먹고 알아본 거예요. 얘, 너 지금 나를 바보로 하니? 제가 전에 없이 날카롭게 전곡을 찌르자 며느리는 놀란 눈치였습니다. 내 보아하니 네가 시어머니 모시기 귀찮아서 이리저리 꾀를 낸 모양인데 나는 그런 데 가서 살 생각 추호도 없다. 내 친구들 말 들어보니 요양원도 요양원 나름이라면서 괜히 거기 있으니까 더 늙은 기분 들어서 도로 나왔다는 애들도 많어. 그리고 네 말처럼 요양원이 좀 비싸니? 그러니까 그런 데다 허튼 돈 쓸 생각하지 말고 괜히 집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이 요양원 책자들 얼른 갖다 버려라. 제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또 웬일로 주섬주섬 팜플렛들을 가져다가 치우면서 순순히 물러나더군요. 알았어요. 알았어. 정말 좋은 곳에 어머님 모시고 싶은 제 마음 몰라주시니 섭섭하네요. 네. 요양원 얘기는 그럼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이건 다 갖다 버릴게요. 그럼 됐죠? 그렇게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며느리는 의외로 그 결심을 쉽게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저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게 내심 미안했던지 전보다 더 저에게 잘해주기도 했어요. 같이 쇼핑도 가자고 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릇도 비싼 걸로 세트로 선물도 해주고요. 아들도 그런 며느리의 변한 모습이 흡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평화롭게 흘러가는가 싶더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어디 꽃놀이를 가자고 해서 같이 차를 타고 나선 날이었습니다. 그즈음에 둘이 어디 놀러 다니는 일이 많았기에 오늘도 나들이를 가려나 보다 하고 따라 나섰죠. 며느리는 차를 타고 좀 많이 가야 하니 눈을 좀 붙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다 왔어요. 도착했어요.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저를 흔들어 깨우는 며느리의 손길에 눈을 떠보니 보이는 것은 충격적이게도 요양원 간판이었습니다. 아니, 꽃놀이 간다더니 여기는 왜? 여긴 왜 온 거냐? 어머니, 이제부터 여기에 좀 계셔야겠어요. 덮어놓고 이런 데서 못 산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경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여기가 말로만 듣던 천국 같은 곳일지. 네,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작심하고 저를 요양원에 데려다 놓으려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겁니다. 일부러 저를 안심시키려고 최근에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무척 잘 대해준 것이죠. 그뿐인 줄 아세요? 제가 자는 사이에 제 휴대폰도 빼앗아 버렸더군요. 혹시나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와달라고 할까 봐서요. 정말 철저하게 계획한 것인지 자동차 트렁크에는 제 옷가지며 짐을 한 보따리 싸서 준비해뒀더군요. 그렇게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저를 방 한 칸에 들여다 놓고 주랭랑을 쳐버리더군요. 아들에게 연락해보려는 시도요. 엄청 많이 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요양원에도 무슨 신신당부를 해둔 건지 이상하게 유독 제가 전화 근처에 가면 직원들이 와서 저를 만류하곤 했습니다. 주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휴대폰을 빌려 쓰기라도 하려고 해도 쏜새같이 달려와서 저를 막더라고요. 내 아들에게 전화해야 한다니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줘요. 네? 할머니, 처음에 오시면 다 그래요. 근데 괜히 목소리 들으면 더 보고 싶고 울적해지실 수도 있으니까 적응하실 때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그때 전화 꼭 하게 해드릴게요. 요양원에 적응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전화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니 저는 속만 타들어갈 뿐이었습니다. 네, 있어 보니까 요양원이라는 곳은 예상대로 있을 곳이 못 되더라고요. 천국 같은 곳은 개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유독 시설이 열악한 곳이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서의 생활을 잠깐 들려드리자면요. 일단 할머니들은 자기네들끼리 편을 먹은 무리들이며 고약하게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순진하고 약한 할머니들을 놀려대고 괴롭히는 게 일상의 큰 재미인 것 같더라니까요. 자세히 보면 괴롭힘에 타깃이 되는 할머니들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자식들에게 전화가 자주 오거나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할머니, 자식들이 용돈을 매 주마다 넉넉하게 넣어줘서 간식 같은 걸 잘 사먹는 할머니들은 질투의 대상이 된 거죠. 내 자식은 나를 여기에 던져놓고 거들떠도 안 보는데 남의 자식이 하는 꼴을 보면 배알이 뒤틀려서 괴롭히는 눈치더라고요. 이런 환경이다 보니 주위 할머니들이랑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괜히 저 깡패 같은 할머니 눈밖에 날까봐 조심조심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직원들의 태도도 영 못마땅했습니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겉으로 보면 참 깔끔합니다. 머리도 아주 잘 감겨서 정돈되어 있고 냄새들도 안 나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주 사람을 윽박을 질러가며 아침 저녁으로 빡빡 닦아주니까 그래요. 자식들이야 가끔 와서 들여다보면 아주 우리 부모님이 외관상 깔끔하고 그래서 좋아하고 흡족해할 수는 있지만 그런 외모를 가꾸려고 얼마나 직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집신짝 다루듯이 다루는지 알면 다들 기절초풍할 겁니다. 그렇게 지옥과도 같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얘야, 왔구나. 너가 나를 데리러 올 줄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나 여기서 제발 꺼내다오. 나 여기서는 정말 못 살겠다. 어머니, 제가 좋은 곳으로 엄청 열심히 알아본 건데 여기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런 거 난 모른다. 나 여기서는 정말 못 살아. 제발 나 당장 좀 데려가 달라니까. 제 애원을 듣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이제 더 이상 어머니 찾아 헤매는 남편 못 보겠어요. 그냥 좀 친척집이나 친구네 집에 며칠 놀러 갔다고 하면 그런 줄 알지. 사람이 밥도 못 먹고 회사도 안 나가고 어머니만 소송만 하고 있어요. 저도 못할 짓이니까 어머님 데려가려고 이렇게 왔어요. 우리 아들이 나 찾을 줄 알았다. 얼른 나 데려가다오. 우리 아들이 이 엄마 애타게 찾고 있었구나. 네, 데려가 드린다고요. 근데 어머니,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얘기는 절대 제가 요양원에 모셔다 드렸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얘기 하신다면 저도 이판사판이에요. 여기 요양원에 쥐도새도 모르게 다시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절대 요양원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알았어. 얼른 가자. 얼른 가. 저는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갈 수 있다니, 나를 그렇게 찾아 헤매던 우리 아들을 이제 만날 수가 있다니 뭔들 못하겠습니까? 당장 쓸개나 창자를 떼달라고 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울면서 버선발로 나왔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 가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내가 그릇 세트를 몇 개 더 사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너무 비싸다고 안 사준다고 하지 뭐냐. 시위 삼아 짐 싸서 잠시 친구 집에 가 있는다는 게. 여보, 미안해요. 어머니가 자꾸 고집 부리시는 바람에 저랑 조금 다퉜어요. 제가 그냥 비싸더라도 눈 딱 감고 어머님 사고 싶으시다는 그릇 하나 사드릴걸. 저도 괜히 고집 부려서. 미안해요. 근데 어머님, 이렇게 나가서 연락도 없이 깜깜무소식인 건 정말 너무하셨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뻔뻔한 며느리는 순진한 척 연기도 잘하더군요. 며느리는 제게 미리 이렇게 변명을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저를 며느리를 잡으려고 연락도 끊고 집을 나가 몇 날 며칠 들어오지 않으며 시위하는 못된 시어머니로 만들어 두었더군요. 아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천신만고 끝에 저를 다시 찾았다는 생각에 그저 안심이 되었던지 더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얼굴 다시는 못 보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다시 아들네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다시 같이 살게 된 게 정말 끔찍하게도 싫었나 봅니다. 특히나 저는 요양원에 있으면서 거기 침대가 안 맞았던지라 허리가 너무 안 좋아졌는데요. 허리가 아파서 집안일도 못하고 거동이 불편해진 저를 짐짝처럼 대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벌써부터 허리가 그렇게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핑계로 너무 누워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전처럼 집안일도 좀 도와주시고 애들도 봐주고 그래야 제가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죠.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시면 참 좋겠는데 어머님은 평생 아버님 덕에 사회생활도 안 해보셨으니까 밖에 나가서 무슨 일 해야 할지도 모르시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박하는 겁니다. 특히나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허리가 더 아파서 정말 꼼짝 않고 누워있어야 했는데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며느리는 괜히 제 방에 들어와서 걸레질 한답시고 방을 뿍뿍 닦으면서 궁시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걸레를 바닥에 탁 내팽개치며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제발 요양원에 다시 가면 안 돼요? 아범도 그때 어머니 찾으러 다닌다고 무단결근해서 회사에서도 간당간당한 눈치인데 저희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제발요. 며느리의 막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오서서 돋았습니다. 제가 며느리가 이 말을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저는 벼랑간 무슨 힘이 났던지 아팠던 허리를 벌떡 일으켜 준비했던 꽁꽁 숨겨둔 통장을 며느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눈이 왕방울해졌습니다. 통장에 적힌 내용을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그것은 며느리가 제가 있던 요양원으로 돈을 이체한 내역이 증거로 남아있는 며느리의 통장이었습니다. 너 말 잘했다. 나보고 요양원으로 다시 가라고? 어느 요양원 말이냐? 혹시 내가 있던 그 시골 요양원 말하는 거냐? 너 나를 내 친구네서 모셔왔다고 거짓말하게 하더니 감히 나에게 또 요양원으로 가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 여기 통장에 찍힌 내역 봐라. 네가 그 시골 성심 요양원으로 다달이 요양원 비용 이체했더구나. 네가 나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고 거기에다가 돈도 보낸 증거를 내가 찾아서 가지고 있었어. 제가 벼락같이 호통을 치자 며느리는 싹싹 빌며 말했습니다. 그걸 어머니가 어떻게... 얼른 주세요. 제 통장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통장만 주시면 다 없던 일로 하고 어머님한테 요양원 가란 말도 앞으로 안 하고 잘 모실게요. 아범님 보면 속상해할 거예요. 얼른 그 통장 이리 주세요. 며느리가 싹싹 빌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과 딸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아들과 딸에게 미리 연락을 해두었거든요. 오늘 큰 진실을 알려줄 테니 집으로 오라고요. 며느리가 기가 막히게 때를 잡아 저를 잡두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기 시작했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아가씨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이 달려들어 며느리의 뺨을 두 차례 연달아 때려버렸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가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갖다 버려?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지 뭐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그런 데다 갖다 버릴 수가 있어? 제 딸아이도 바톤 턴치를 하듯 며느리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내 인연을 미국에서 절단을 내버렸어야 하는데 곱게 한국에 보내줬더니 우리 엄마한테 또 이런 몹쓸 짓을 해? 이 나쁜 년. 니네 친정엄마 어딨어? 니네 친정엄마 어딨어? 내가 니네 친정엄마한테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아가씨 잘못했어요. 여보.
며느리는 손이 닳도록 빌었지만 딸과 아들은 며느리를 용서해줄 생각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 전날 네가 외출했을 때 내가 이 집안을 몽땅 뒤져서 통장을 찾아냈다. 혹시나 요양원 비용을 계좌 이체했다면 그 내역이 남아있겠지 싶더구나. 마침 통장 발견해서 은행에 달려가 통장 정리해보니까 역시나 이체 내역 있더구나. 그 길로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 사실 알렸고 우리 딸도 한국으로 불러들였어. 네가 어찌나 악랄하고 독한지 나 혼자는 못 당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네,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제가 참 순진무구하게 살았고 그래서 워낙 제 며느리도 믿었기에 멀리 타국까지 가서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도 또 한 번 이렇게 요양원에 버려지는 수모를 겪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똑부러지는 딸과 어머니라면 끔찍한 아들 덕분에 이렇게 며느리에게 벌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자식에게 부모를 부양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서 그걸 다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고요.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신고하려고요. 여기 늙으신 어머님을 학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곳에 갖다 버리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고요. 어서 와주셔야겠어요. 아가씨, 제발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혹시나 애들이 알기라도 하면, 저희 부모님이 알기라도 하면 저 정말 얼굴 들고 못 살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네, 제가 또 이야기했었죠. 제 아들, 어머니라면 끔찍한 제 아들은 똑같이 되갚아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지금 당신 장모님 어디에 계신 줄 알아?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는 집에... 어머, 당신 혹시... 내가 장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꼬셨지. 장모님, 저랑 같이 꽃 구경이나 한번 가시죠. 좀 멀리 가야 하니까 눈 좀 붙이고 계세요. 그렇게 장모님 차에 태우고 어디 시골 요양원에 데려다드리고 주랭랑 쳐버렸어. 당신 말대로 요양원이 요새 그렇게 지내기 좋다며? 장모님도 이 좋은 호강 안 시켜드릴 순 없지. 내가 아주 좋은 곳으로 모셔드렸어.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남의 부모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갖다 버려놓고서는 제 부모를 갖다 버렸다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우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갖다 버려?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부모를 갖다 버려? 어디야? 그 요양원 어디냐고? 참 웃긴다. 짐승? 이게 다 네가 먼저 저지른 일인데 네 입에서 짐승이라는 말이 나와? 장모님 어디에 모셨냐고? 거기가 전라도였나 경상도였나? 아님 그냥 미국으로 보내서 남의 집 신모살이 시켜버릴 걸 그랬나? 내가 알려줄 줄 알고? 너도 똑같이 나처럼 한 달 하고도 보름을 더 네 엄마 찾아서 애타게 헤매봐. 그래야 네가 얼마나 엄청난 짓 저질렀는지 몸소 깨달을 테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어떻게 장모를 요양원에 내다 버렸겠습니까? 며느리가 진짜 대단하게 악질인 거죠. 아들은 이 일들을 계획하고 몰래 장모를 어디 동남아 같은데 패키지 여행을 보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디 요양원에 보낸 것처럼 이야기하며 혼쭐을 내준 거죠. 며느리는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자기 엄마를 찾아서 요양원을 샅샅이 뒤졌다고 해요. 아주 요양원 박사가 되었을 거예요. 저를 그런 데다가 데려다 두려고 아주 열심히 연구한 것이 한 번, 이렇게 제 부모를 찾느라고 이잡듯이 뒤지느라 2번. 그렇게 전국에 안 가본 요양원이 없을걸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온 사돈이 공항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자 엉엉 울면서 맨발로 달려가 상봉을 했다지 뭐예요. 엄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거길 어디라고 갔다 와? 어머, 얘가 왜 이래? 이 꼴은 또 뭐고? 나 우리 사위 덕에 뻑적지근하게 여행하고 온 거야. 우리 사위는 가지 않았어? 내가 고맙단 얘기 해야 되는데. 엄마, 내가 사실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 나 어떡하지? 나 어떻게 이 죄를 다 갚지? 그 자리에 앉아 며느리는 펑펑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만감이 교차했겠죠.
엄마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책감. 그럼에도 장모님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여행을 보내드린 남편에 대한 미안함까지. 그렇게 며느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대가로 재산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아들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찌나 험악하게 으름장을 놓았던지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던 제 자식 근처에도 앞으로 얼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른 벌은 제가 다 달게 받을게요. 제발 아이들만 만나게 해주세요. 왜? 우리 애들한테도 커서 부모 버리라고 가르치게? 당신 같은 여자는 부모로서의 자격 없어. 우리 애들이 자기처럼 클까봐 겁난다. 절대 못 보여줘. 제발 애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그런 엄청난 짓 저질렀다는 거 알면. 그러니까 애들 곁에는 얼씬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랬더니 어딘가 정신이 이상해진 모양인지 헛소리를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눈앞에 멀쩡히 있는데 엄마가 없어졌다며 그렇게 동네를 뒤지고 다닌대요. 상태가 점점 심해져서 그쪽 부모가 며느리를 어디 정신병동에 입원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듣자 하니 정신병동이라는 곳도 제가 있던 요양원과 다를 바 없는 곳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깨끗이 씻기고 입히기는 하지만 어딘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는, 간호사에게 잘못 보이면 흠씨 두들겨 맞기도 하는 그런 곳이요. 본인이 저지른 죄로 본인도 똑같은 시설에서 지내게 되었으니 인과응보란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서울 시내의 한 고급 요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듣는 분들께서는 그놈의 요양원 지겹지도 않느냐고 물어보시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지내는 곳은 다릅니다. 한 달에 비용만 700만 원이 넘게 들고 여기 들어오려면 보증금을 10억을 넘게 내야 했으니까요. 시설도 무척 고급스럽고 사실 요양원이라기보다는 서울에 좋은 아파트 한 채에 사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허리가 무척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곳은 곳곳에 제가 붙잡고 다닐 수 있는 안전바 같은 것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거동하기에 참 좋습니다. 게다가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요양원에 사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허리에 관해서는 1인자라나요? 여사님, 허리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도 갑자기 무리하거나 하시면 또다시 안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제 복대도 가급적 없이 활동하셔도 큰 무리 없으시겠네요. 복대란 게 하고 있으면 허리가 편하게 느껴지긴 해도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거에 의지하게 돼서 허리가 되려 약해질 수 있거든요. 허리 힘 차츰 더 기를 수 있도록 여기 내려오셔서 물리치료랑 마사지도 꾸준히 받으시고요. 그렇게 지척에서 치료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재활 운동도 하니 제 허리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요양원은 흔히 말하는 고급 실버타운으로 그저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다른 아파트보다 많은 곳이라고나 할까요? 어떻게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살게 되었냐고요? 사실 며느리가 무슨 성견지명이 있었던지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건네준 축의금이며 들어오는 돈들을 모아서 아름아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투자에 든 아파트며 건물이 시세가 많이 올라서 이번에 이혼하고 재산을 처분할 때 보니 아주 알짜배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애들 앞으로 넣어둔 주식도 수익이 좋아서 그건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정말 더 큰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소원대로 저를 요양원에 모시는데 그 돈이 쓰이게 되었네요.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에게 취미도 가르쳐주는데 도자기로 그릇을 빚는 수업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참석했는데 거기 선생님이 말하기를 저처럼 타고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 어르신, 정말 눈썰미도 좋으시고 감각이 있으세요. 이 그릇 모양하며 저번에 색 입히신 것도 보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게 취향이 고급스러운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워낙 그릇을 좋아해서 젊을 때도 큰돈 생기면 남들은 백이며 화장품이며 본인 치장하느라 바빴는데 나는 평소에는 군침만 흘리던 그릇 세트 사서 모았어요. 어머, 그러셨구나. 그게 다 연륜이죠, 어르신. 이건 젊은 사람들도 절대 흉내 못 낼 솜씨예요. 저랑 본격적으로 한번 개발시켜봐요. 그렇게 저는 그릇 공방을 새롭게 다니며 제 2의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솜씨를 개발해서 우리 아들 새장가 갈 때 꼭 좋은 세트로 32피스로다가 맞춰서 선물로 줘보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 사연 채널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는 게 낙인데요. 저 역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가슴속에 한 맺힌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글재주도 없고 나이도 늙어 어렵게 타자를 치고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 인생은 어쩌면 초반부터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좋은 부모 밑이나 좋은 형제를 가지기도 한다는데 저에겐 이 무엇 중 어떤 것에도 해당되는 게 없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으로 할머니에게 맡겨져 자랐고 할머니도 저를 키우기 힘든 형편이셨던지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엔 눈칫밥을 먹으며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다 성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딜 가서도 짐덩어리 혹은 민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늘 숨을 죽이고 살아야만 했어요. 제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걸 떳떳하게 요구할 수도 없었고 제 감정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받아주는 어른이 제겐 없었으니까요. 당시 이모 집엔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딸은 수시로 저를 내쫓으려 안달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자기 용돈도 줄어들고 문제집 살 돈도 없어졌다며 어떻게든 제가 없어지길 바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설거지나 심부름을 시키곤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빌부터 사는 주제에 이런 거라도 해서 값을 치러라 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참을 수가 없었고 그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그렇다고 이 집에서 나가면 갈 데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했어요. 이 집의 일원이셨던 이모 역시 어른이었지만 자기 딸의 이런 만행을 알면서도 딱히 자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항상 외톨이였어요. 늘 외로웠고 마음엔 허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일까요?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그저 이 사람과 함께 식구가 되고 싶단 열망이 간절했습니다. 우리 언제 결혼해? 얼른 결혼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보채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당시 쑥스러워서 자기니 뭐니 하는 호칭은 못 쓰고 덤덤하게 오빠 정도로 부르곤 했었는데 오빠는 언제나 저를 넉넉하게 받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자라온 환경도 다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었고 마치 제가 짊어진 짐까지 함께 짊어주는 사람 같았어요. 그랬던 사람이니 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직 돈도 모아야 하고 집도 마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조금만 기다려줘. 하고 신중하려 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 후 저도 오빠도 직장을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지독하게 아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정말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제 생활력이 거기서부터 출발했구나 싶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렇게 돈을 모아 결혼 자금을 모으고
드디어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을 땐 뭐랄까요? 이제야 내 집이 생겼다는 안도감, 가족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던 것 같아요. 오빠는 그런 저를 꼭 껴안아 주었고요. 하지만 결혼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상했어야 할 난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놓고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현수 네가 기어이 얘랑 결혼을 하겠단 말이냐? 너 내가 고아랑 결혼할 거면 2년 끊자고 했지? 근데도 대체 무슨 배짱으로 얘를 데려온 거야? 아가씨는 어떻게 우리 아들을 꼬신 거야? 보아하니 얼굴도 그저 그렇고 직업도 변변치 않으면서 어떻게 꼬셨길래 내 아들을 이런 불효자로 만들어? 처음 보는 제게 호랑이같이 버럭버럭 소리를 치는 시어머니가 저는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어려운 존재이지만 저 때는 더욱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알 수도 없었고 이 사람의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결혼하려는 게 오로지 돈을 노리고 이 집안에 시집 온 게 아니냐며 저를 혼내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절로 기가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마치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라도 한 것 같아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를 꺼내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엄마, 저는 이 사람이어야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무례하게 구시면 저 어머니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요. 정말 그걸 바라세요? 너 이 썩을 놈의 자식 끝까지? 하지만 남편이 굳건히 밀고 나가자 시어머니는 좀 전과는 다른 태세가 되어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의 인연 끊겠단 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역시 시어머니와 다르게 아니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예비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 난리를 떨어. 고만 못해? 정말 창피하게 이럴 거야? 하며 편을 들어주신 덕에 저는 무사히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도 간절히 원했던 결혼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식을 치르면서도 신혼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감격스러운 마음을 억누르기 힘들었어요. 나만의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건 제게 생명의 동아줄을 얻는 것과도 같았어요. 또 난관을 뚫고 결혼한 만큼 지금의 시간에 더 감사하고 살자며 그리 다짐하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그 어떤 시간보다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직장으로 출근하는 남편의 옷을 다려주는 것도, 남편이 출근 전 제게 갔다 올게 여보 하며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저녁에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로 한 상을 차리는 것도, 남편이 좋아하며 찌개를 한 숟갈 뜨는 걸 보고 있는 것도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소소하지만 제겐 다 행복들이었어요. 작지만 큰 행복들이었죠. 그리고 그 행복은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절정으로 이르렀어요. 저는 사실 아이를 낳는 거에 회의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 생각은 달랐어요. 여보, 나는 자신이 없어. 아무리 다른 집 여자들이 애 둘, 셋 아무렇지 않게 키운다 하지만 나는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부모 사랑도 모르고 큰 내가 어떻게 부모가 되겠어. 당신이 매일 나한테 해주는 걸 생각해봐. 당신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 만약 아이가 당신 같은 엄마를 가지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항상 현명한 남편이니까 이번에도 남편의 말이 맞겠거니 하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나아보니 알겠더군요. 남편의 말이 맞았지요.
아이를 낳으면 낳는 고통보다 키우는 고통이 더 강하다 했지만 갓난아기를 품에 안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이미 엄마였어요. 아이가 자주 깨어 잠도 자지 못하고 저나 남편이나 육체적으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이미 엄마라는 역할이 주는 책임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모성애가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에겐 꼭 남김없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 제가 정신없이 육아에 몰두하고 있을 무렵 남편은 당시 일이 바빴어요. 애도 생겼으니 더 돈을 벌어야 한다며 일부러 야근도 자처할 때였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안쓰러워할 기색 없이 육아로 바빴을 때였고요. 하지만 잠잠하던 시어머니의 간섭과 채찍이 그 시기 다시 시작되고 말았어요. 아마도 남편이 바쁜 틈을 타 저를 쥐잡듯 잡으려 한 것 같아요. 아니, 아들도 낳지 못했으면서 집안일은 왜 이리 어수룩하게 하는 게냐? 여기 유통기한 지난 잼은 왜 안 버리고 있어? 반찬은 이게 또 뭐야? 다 쉬어 꼬부라져가지곤. 너 설마 이런 걸 우리 아들한테 내놓는 거니?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연락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도 차려놨을 텐데. 내가 연락하고 오면 네가 싹 치워놓고 살림 잘하는 척하고 있을 텐데 내가 너한테 왜 그럴 틈을 주냐? 하여튼 여자가 게을러 빠져가지고는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건 생각하면 아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은 건지. 겨우 좋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맞이하면 시어머니는 웃는 얼굴에 그렇게 침도 뱉는 분이셨습니다. 제게 게으르다며 너 같은 며느리를 들여 집안 꼴이 망가지고 있단 말을 서슴없이 하시곤 했죠. 그럴 때마다 마치 저는 친정이 없어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 건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어요. 제 잘못이 아닌데도 그것마저 제 잘못처럼 느껴졌지요. 심지어 남편이 혼자 밥벌이 하느라 힘들어 보이길래 부업이라도 할 겸 집에서 광고 글을 올려주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그렇게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네가 대학만 나왔어도 우리 아들이 혼자 벌며 고생할 일은 없을 텐데 대학도 못 나오고 학력이 그 수준이니 그런 일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아휴 불쌍한 내 아들. 저리 말라가지고. 정말 트집을 잡다 못해 그런 것까지 잡아야 속이 시원하신 건지 어머니는 갖가지 일로 비난하고 구박하고 사람을 못살게 굴었어요. 어쩔 땐 제 상처를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제 결혼식에도 오지 않는 어머니를 비꼬면서 어쩜 부모가 자식에게 그럴 수 있냐면서 자칫 저를 위로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시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른 의미의 말이었죠. 그걸 알게 된 건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제 딸아이가 한참 울고 있을 때였는데요. 평소와 같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 샅샅이 둘러보시던 시어머니가 대뜸 그만 그 갓난아이에게 시끄럽다며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집애가 왜 이렇게 요란하게 울어? 벌써 저러면 큰일인데 말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왜 그리 화가 났을까요? 지금까지 절 향했던 모욕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를 향해 고함 지르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땐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아인이 울 수도 있죠.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니? 아니, 아무리 제대로 된 집안에서 못 자랐다고 쳐도 그렇지 말이야.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대꾸 할 생각을 해? 정신머리가 있니?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어. 이거 놓으세요. 아마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그날 사단이 나도 났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제 뺨을 치고 다짜고짜 멱살까지 잡았으니까요.
저도 그날은 참지 못해 대거리를 했지만 순간 시어머니의 살기 어린 눈이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난 나머지 시어머니가 저를 때린 이후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겠다고 말했고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시댁에 가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야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 수 있어 너무도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행복하던 때였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하늘이 우리의 행복을 질투라도 한 건지 우리 아이가 1살이 되었을 그즈음 믿기 힘든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이 얘기를 자세히 풀었을 용기는 없으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이를 재우기 위해 침대에 누워 아이를 마주보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였어요. 자야지, 우리 아기, 우리 이쁜 은정이. 그리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저는 급하게 갓난아기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거기서 마주한 건 처참한 모습의 남편이었고요. 저는 우는 아이를 붙잡고 그 자리에 엎어져 함께 오열했고 그러다 남편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건네지 못한 채 남편을 멀리 보내고 말았어요. 장례식에선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는 건 한 가지뿐이에요. 한겨울 서리빨보다 차가운 눈으로 절 보시던 시어머니가 제 가슴에 꽂았던 비수였지요. 너 때문이다. 우리 아들이 너만 아니었어도, 너랑 결혼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복 없는 며느리랑 결혼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던데 너 때문에 개 발자가 꼬인 거야. 어머니.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제정신이 아니셨고 그 상태는 오래 지속됐어요. 밤마다 저희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려댔고 그때마다 온갖 폭언을 내뱉으셨습니다. 차마 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갓난쟁이와 함께 듣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집을 처분하고 도망치듯 시어머니 없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이자 가족을 잃은 상실도 끔찍했는데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도 참으로 비참했지요. 그렇게 저와 갓난아기가 머물게 된 곳은 바로 지하 단칸방이었어요. 당시 남편의 돈이 자기 돈이라며 주장하신 시어머니에게 모아놓은 돈 거의 대부분을 다 드렸기 때문에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어요. 그나마 지키고 있던 게 남편의 사망보험금이었는데 그걸로는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아기를 어디에 맡길 데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남편도 아직 떠나보내지 못했는데 앞으로 아이와 내가 살아갈 현실은 너무도 시리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럴 때 날 도와줄 친정이라도 있었다면 최소한 추운 단칸방에 아기를 눕히지는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런 신세는 면했을 텐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혹했습니다. 허나 그때 저를 살게 했던 건 아기였어요.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치솟았지만 저 없으면 이 추운 방에 홀로 남을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 악물고 앞으로 가야 할 길만 생각하면서요. 허나 애 낳고 집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런 제게 은인 같은 분이 생겼지요. 아유, 아기 엄마가 안 됐네. 남편 잃고 당장 지낼 곳은 있어요? 일단 여기 방이 있으니까 애 눕히고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람이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걸까요? 그때 제가 만난 식당의 사장님은 아마 남편이 절 위해 내려주신 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낯선 저를 자기도 혼자 애 키워봐서 그 심정 안다며 받아주시곤 일할 데가 없는 제게 보금자리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일이 정말 바쁠 땐 사장님이 딸아이를 보아주셨지요.
저는 그런 사장님이 너무 감사해 고맙다고 1000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후 저는 사장님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 나갔던 것 같아요. 원래 하는 일은 부엌 일이었지만 그 외에 시간이 남으면 서빙 일까지 하면서 제 일처럼 해나갔어요. 사장님께선 나이가 많으신 분인지라 자주 허리가 아프셔서 앉아 계시곤 했는데 그래서인지 제가 할 일이 더 많았지요. 그리고 사장님은 알아서 월급도 올려주시면서 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곤 했어요. 또 저와 딸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따금씩 아기용품도 사주시곤 했지요. 그렇게 딸아이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쑥쑥 크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나이가 되자 딸아이는 자기가 손님들 반찬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일도 도우려 했어요. 아이고, 우리 은정이 기특하기도 하지. 은정이가 나중에 식당 사장님 해도 되겠네. 감사해요. 저 꼭 엄마 도와 엄마랑 식당 할 거예요. 사장님이나 저나 그런 딸아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시곤 하셨습니다. 저도 딸 하나만을 보며 제 삶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식당으로 찾아오셔선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시더군요.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야겠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께서 왜 제 아이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권리로요? 절대 안 돼요. 전 제 딸 어머니께 맡길 생각 추호도 없어요. 넌 그럼 이런 더러운 식당 구석에서 네 자식을 키우겠단 거야?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니? 죽은 내 아들이 하늘에서 얼마나 비통해하고 있을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니? 시어머니는 손주 얼굴 한번 보러 왔다가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며 네가 안 주면 내가 억지로라도 끌고 가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그럴 권리 없으세요. 하고 당당히 말하긴 했지만 그날부터 계속 가게를 찾아와 아들을 찾는데 너무 겁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진상과 다름없었어요. 오셔선 아이를 데려가라 하셨고 그 때문에 손님들이 밥을 먹다 떠나시기도 했어요. 그 바람에 제가 식당을 그만둬야 하나 걱정할 정도로 얼굴을 못 들고 있었죠. 하지만 더욱 심각한 일은 그 후에 일어나고 말았어요. 식당 사장님께서 아무래도 가게를 폐업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사실상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지는 오래되었고 저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기가 너무 안 좋게 맞물려 버리고 만 거죠. 미안해 은정 엄마. 나도 가게세 낼 돈이 없네. 더하면 우리도 손해야. 우리는 그렇다 치고 은정 엄마네는 어떡해? 당장 지낼 돈은 있지? 네, 그럼요.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봐야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식당에서 모아놓았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아도 되었지만 사실상 오래 버티기는 힘들었어요. 바로 다음 일자리를 구해야 했지요. 딸아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니 돈 들어갈 때도 많을 테니까요. 딸아이는 씩씩하게도 엄마, 나 학교 갔다 오면 내가 밥도 차려 먹고 할 수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하고 말하곤 했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이라는 게 딸아이를 혼자 단칸방에 두고 일하러 나가야 하는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희 집 문을 가끔씩 두드리긴 하셨지만 그조차도 제가 계속 무시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으니 포기해 가는 듯 했어요. 불행 중 다행이었달까요? 허나 딸이 조금 컸을 무렵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절 기다리고 있어야 할 딸이 없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마치 공중으로 날아간 것 같았어요.
딸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눈이 뒤집혀져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문득 시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저는 그 즉시 당장 택시를 잡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시어머니에게 똥물을 퍼주어 주리라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요. 드디어 시어머니의 집에 도착한 순간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 지옥 같은 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혼자 나올 줄 알았건만 시어머니가 딸아이 손을 잡고 함께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왜 왔니? 였어요. 태연하고 뻔뻔스레 남의 자식을 가져가 놓고 하는 말이 그거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납치예요. 은정아, 얼른 엄마 옆으로 와. 납치는 무슨? 네가 말해라. 어디서 살고 싶은지. 너 네 엄마랑 살고 싶니?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갑자기 딸에게 저랑 같이 살고 싶냐고 묻는다는 게 말이죠. 그런데 뒤이어 딸아이는 머뭇거리더니 제게 여기서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여기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는 말에 저는 그만 숨을 멎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은정아, 정말이야? 응, 엄마. 나 할머니 집에서 살면 할머니가 학원도 보내주고 용돈도 준대. 엄마가 나 보러 오면 되잖아. 어쩐 일인지 저에게 꼭부터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하던 딸은 제게 그런 기막힌 말을 하더군요. 저는 딸의 말에 그만 할 말을 잃어버렸고 멍하니 딸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막상 그 상황이 되니 입이 막히고 딸 얼굴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그런 절 보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옆에서 시어머니는 한껏 비웃으며 그런 절 내려다보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딸아이를 자주 보여주겠다 약속했지만 몇 년간 전 딸아이를 한 달에 한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했던 약속과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미루었기 때문이에요. 딸이 아프다, 학원에 갔다. 그러더니 딸이 나중에는 절 보고 싶지 않아 한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어머니, 저희 얘가 그럴 리 없어요. 제발 보여주세요. 제가 엄마잖아요. 내가 안 보여주는 거니? 은정이가 싫다잖아. 은정아, 오늘 엄마 만날래? 하지만 전화기 너머 잠시 후 머뭇거리며 들려온 딸아이의 대답은 엄마, 나 오늘 할머니가 놀이공원 데려가 준대.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어. 였어요. 그렇게 전화는 끊겼고 끊긴 전화기에 대고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이 덩달아 눈물을 지으며 애기 엄마 어떡해 하며 친정엄마처럼 등을 쓸어주시는데 누가 제 심정을 알겠어요. 남편 잃은 게 가장 큰 고통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태어나 그런 고통은 처음이었죠. 내 자식을 내가 볼 수 없는 그런 고통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이상하게도 당시 제가 일하던 가게 사장님의 말엔 힘이 있었어요. 절 잘 살펴주던 분이셔서 그런지 제게 다정하게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면 당시 곧 죽을 것처럼 대답하긴 했지만 다시 어떻게든 살아가 보겠다는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픔을 잊고자 딸을 향한 그리움을 삼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매일 식당 일을 하면서 밤에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딸에 대한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아직 어린 딸이고 내 딸이니 하는 마음으로 사귀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딸이 대학 갈 때 좋은 남자 데리고 와 결혼하려 할 때 내가 보태줘야지 하고 그런 심정으로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그게 딸과의 끈이 되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 명의로 된 통장 안에 돈을 차곡차곡 쌓았고 어느 날 밤엔 그만 서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딸 사진을 붙들고 울면서 몇 년을 보내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토록 기다려오던 딸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딸이 중학생도 안 된 나이에 유학길에 오른다는 소식이었죠. 그것도 시어머니가 아닌 시누이를 통해 들었던 거였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은정이 유학 보낸다고 해요. 엄마가 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언니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해요. 뭐라고요, 아가씨? 그게 정말이에요? 그날로 저는 시댁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닌 낯선 사람이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갔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모르냐 물었지만 그분도 모른다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저는 그 길로 제 딸아이의 행방을 알 길이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모두 제 연락은 받지 않았으니까요.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 채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더 막막한 고통이었어요. 딸아이 이름에 통장 속 잔고는 쌓여가는데 그리워하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딸아이의 어렸을 적의 기억만을 가지고 사는 동안엔 어느 날은 딸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 하고 불러줄 것만 같아 하염없이 문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산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가지 않을 줄 알았던 시간도 흐르고 죽을 것 같았지만 어찌저찌 숨이 붙어 있으니 살아는 지더랍니다. 저는 어느덧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요. 저는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저만의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비록 작은 김밥집이었지만 그래도 저 혼자 책임지고 살기엔 나쁘지 않은 벌이었어요. 학교 앞에 있던지라 교복 입은 학생들이 자주 들락거렸는데 그 나이 때 배고파 학교가 끝나면 김밥집으로 달려오는 애들을 보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그런 애들을 보는 게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은 허했습니다. 딸로 인한 그리움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어느 순간 눈앞이 어질거리고 기절할 것 같아 병원을 찾아갔는데 제가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앞이 컴컴했습니다. 날 돌봐줄 사람도 없는 마당에 암이라니. 하늘이 나를 이렇게 미워할 수 있나? 내가 전생에 무슨 나쁜 일을 한 건가? 참 원망스럽고 그러면서 문득 우리 딸 얼굴이 생각나는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 지금이라도 당장 입원해서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와중에도 저는 계속해서 딸아이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타지에서 엄마 없이 살고 있을 딸을 생각하면 누군가가 심장을 도려낸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 딸 얼굴은 봐야 하는데 저는 그만 날 찾지 않는 딸을 향한 깊은 원망, 배신감, 그동안의 슬픔들이 모두 겹쳐 진료실에서 선생님 가운을 잡고 목 놓아 울고 말았어요. 처음엔 삶에 대한 허망함 때문에 수술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아니, 무조건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 수술 안 받기만 해봐. 내 그냥 억지로라도 병원에 끌고 갈 테니까. 라고 하는 바람에 어찌저찌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 김밥집을 찾아주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이상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저는 입원 준비를 마치고 병원으로 들어가기 전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운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죽기 전까지 볼 수 있을까 싶었던 제 피부치, 바로 제 딸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한 여자가 김밥집에 들어왔는데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쳐다보게 되더군요.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려 천천히 저를 볼 때까지요. 그리고 저는 그 젊은 여자를 똑바로 마주한 순간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 아인 바로 제 딸이었어요. 엄마. 이윽고 딸아이가 절 부르며 꽉 안아주었습니다. 얼마 만에 안아보는 딸아이 품인지 이리 어른이 되어서 어느덧 저보다 키가 큰 딸아이가 저를 외려 안는데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딸이 내 품 안에 있구나. 엄마, 보고 싶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그렇게 한참 딸을 껴안으며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우리는 그간 못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짐 풀듯 풀어냈어요. 저희에겐 만나지 못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들어야 할 얘기도 많았지요. 딸아인 처음 우리가 헤어졌을 때의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우선 엄마, 나 엄마한테 사과부터 하고 싶어. 내가 엄마에게 그때 그렇게 굴었던 건 정말 어렸기 때문이야. 할머니 말을 믿었거든. 할머니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있어서 엄마가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그리고 당시 우리 집 형편도 되게 힘들었잖아. 나만 없으면 엄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데 그 말이 꼭 진짜 같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일부러 더 나쁘게 굴면서 할머니와 살고 싶은 척 했어. 그런데 내가 계속 엄마와 같이 살고 싶어 하니까 할머니가 나한테 유학을 가라고 했어. 가기 싫기도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음악이라 마음 한편 더 넓은 세상도 보고 공부도 하고 싶었어.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엄마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딸아이는 유학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한국에 나와도 엄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딸이 제 번호를 알려달라고 전화를 걸었을 때조차 받지 않았다 합니다. 딸은 힘든 유학 생활에 어려움이 겹쳐 엄마가 더 보고 싶었고요. 허나 딸도 유학 생활이 길어지고 하면서 자기가 엄마에게 준 상처 때문에 엄마가 자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봐 많이 두려웠다고 해요. 또 할머니가 갑자기 지원을 끊는 바람에 먹고 살기 바빠서 어느새 한국은 잊고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시간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흘러갔다고 해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인지라 지금에서야 용기를 내어 저를 찾아왔다고 하고요. 엄마 당당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 내가 어려서 엄마 마음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냈어. 미안해. 딸아이의 말에 그만 저는 그동안 딸에게 품었던 작은 원망이 녹아내리는 걸 느끼며 오열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딸아인 서로의 어깨가 축축해지도록 꼭 껴안았어요. 그러자 잠시 뒤 딸이 나 엄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하더군요. 그 사람이 누군데?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렇게 저는 딸아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사람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딸아이가 결혼하려는 사람은 딱 봐도 훤칠해 보이고 사람도 다정하고 자상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어른을 모시는 예의를 보니 인성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자식에 이어 자식이 결혼하려는 사위까지 만나게 되다니 이 시간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허나 저에겐 하나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몸 상태였지요. 딸에겐 알려야 할 것 같아 오랜만에 상봉한 어미이지만 아프다는 이야기를 전하니 딸은 저보다 더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엄마를 낫게 해줄 거라며 소리치는데 주책맞게 살고 싶다는 기도를 조용히 하늘에 올리게 되더군요. 딸을 만나기 전까진 살아도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이었는데 말이죠. 딸은 수술날 예비 사위와 함께 밖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 덕분인지 저는 다행히 수술을 잘 받고 회복도 빠르게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딸은 물론 제 회복 기간 동안 옆에서 정말 극진히 저를 보살펴 주었답니다. 얼마나 살갑고 다정하던지 병동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결혼 준비로도 바쁠 텐데 나중에 사위한테 들으니 결혼식마저 저 때문에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 난리를 쳤지만 딸은 나한테 지금은 엄마가 더 중요해 하며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더군요. 누굴 닮아 그리 고집이 센 건지 어쩔 수 없이 저는 못 이기는 척 딸의 간호를 받으며 1년여간 딸과 함께 한 집에서 오순도순 그간 못다한 모녀간의 정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예비사위도 얼마나 깍듯하고 자상한지 저 때문에 결혼식이 미뤄졌으면 자기 입장에선 좀 그럴만도 한데 오히려 딸보다 더 살뜰했습니다. 장모님이 건강해지셔야 저희 결혼식도 보시고 그러죠. 사위는 제가 먹는 약까지 챙겨주며 그런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우리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놓이곤 했네요. 그리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엔 저는 정말로 딸아이 결혼식에 참석해 꿈과 같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꿈에라도 이런 순간이 있을까 싶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엄마, 나 잘 살게. 고마워, 나 낳아줘서. 그리고 이쁘게 키워줘서. 아이고, 우리 딸, 이뻐라. 결혼식이 끝나고 딸이 환한 얼굴로 웃으며 저런 말을 하는데 괜시리 또 눈물이 날 뻔한 걸 참았습니다. 거기다 딸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신혼집을 일부러 저희 집 근처에 잡았다며 앞으로 엄마 모시고 살 거니 잔소리 들을 각오하라는 우스갯소리를 했네요. 아픈 엄마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데 그걸 또 자처하는 딸에게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엔 시어머니였던 사람도 만나고 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할머니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며 같이 가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겠다 하곤 딸아이의 손을 붙잡았어요. 딸아이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야말로 예전과는 아주 상반된 모습이었어요. 아주 늙고 허름한 모습으로 누워있는데 기억도 가물가물하신지 저조차 못 알아보시더군요. 그런 어머니를 보는데 옛날 생각이 마구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자기 손주는 또 어떻게 알아보시고 실눈을 떠 제 딸을 바라보더라고요. 아유, 은정이? 그러자 딸아이는 시어머니를 덤덤히 보더니 차갑게 내뱉었죠. 저희 엄마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얼굴이 되었고 절 보던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가여울 정도로 푸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온몸이 떨리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생 지옥 속에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상 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미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말을 쏟아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등지고 제가 딸아이와 행복하게 사는 게 진정한 복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도 마음 같아서야 저와 딸을 갈라놓은 이 사람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간신히 그 마음을 억눌렀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엔 딸아이와 함께 사위를 불러 저녁 한 끼 맛있는 거라고 집으로 갔네요.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옆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딸아이가 있으니까요. 딸아이는 지금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곧이어 저에게 손주를 또 안겨주려 하고 있어요. 태어날 손주가 무척이나 보고 싶어요. 우리 딸아이를 많이 닮은 아이겠지요?
사실 사연을 쓰기 전까진 많이 망설여졌어요. 아무리 익명이라지만 혹시나 비난의 눈초리가 있을까봐 겁이 나기도 했는데 그래도 막상 쓰고 나니 제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써보는 게 처음이라 후련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했네요. 아무튼 저희 모녀 돌고 돌아 드디어 만나게 된 인연이니만큼 더 아끼고 보듬으며 행복하게 살아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과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